그럼 지금부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경제 유튜버 김작가TV의 김도윤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풍을 갈 때나 결혼식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날씨를 하긴 하는데,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장중이긴 한데, 물론 지금 제가 휴대폰이 없어서 모르지만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까지 코스피가 3% 넘게 이제 오르면서 코스피가 5,800인 시대에 이렇게 좋은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더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사는 영상 시청, 대통령님 모두 말씀, 주간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발표, 이후 참석자 자유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행사는 KTV를 통해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우리 자본시장이 그동안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도전적인 과제를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Absolutely. We've very much seen an increase in interest from foreign investors in the Korean market, and part of the reason why foreign investors have been looking governance reforms that this new administration has undertaken. Honestly, to continue this, I think you need the same thing. You're going to need continued earnings growth and continued momentum on reforms.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엉터리 주식들이 많은 문제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상속을 대비해서 과도하게 눌러놓는다든지 정리할 게 많잖아요. 오랫동안 들고 있는 우량주가 있는데요. 제 노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의 도전과 가치가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나스닥처럼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아지고 또 청년 일자리도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영상 속 내용을 보니 이재명 정부에서 네, 박수 감사합니다. 영상 속 내용을 보니 이재명 정부에서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에 대해 높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현장 감각이 많이 부족해서 탁상 행정이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정책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우리 정책 결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 점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여러 정책 과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핵심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 성장의 과실을 우리 국가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이를 통해서 또 지속 성장의 토대가 강화되는 그런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국민들의 보유 자산의 아주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죠. 그게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또 기업의 생산비를 증대시켜가지고 기업들의 생산성을 또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결국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국가 정책으로는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똑같은 주식인데, 똑같은 회사인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지금 수십 년간 계속됐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원인은 대개 제가 후보 때도 얘기를 했지만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위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 구조에서 계속 파생된 문제이기도 한데,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죠. 지배 경영권의 남용. 분명히 알토라는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더라. 내가 가진 주식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언제 그런 일을 겪을지 모른다. 이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되죠. 지배권의 남용, 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의 불투명성, 불공정성이죠. 아주 대놓고 주가 조작을 해도 흐지부지 되어버리거나 또 원상복구도 어렵게 주가 조작으로 회사들이 망가지기도 하고 불안해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죠. 세 번째 문제는 뭐 약간의 국가의 정책적 문제인데,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정책의 방향이 뭐냐,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어디에 중점이 있냐, 이게 뚜렷하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산업 경제 정책의 문제 또는 예측 가능성의 문제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한반도의 분단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그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문제였죠. 좀 잘 될라 그러면 뭐 휴전선에서 말폭탄이 오가다가 심지어 총격이 발생해서 저 나라 또 전쟁 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의심을 또 걱정을 하게 하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 모든 제도, 모든 국가 상황이 언제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성장 발전이 담보되는 산업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과장되어 있죠. 또 그걸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그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상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긴다고 한들 엄청난 파괴 살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쌍방이 모두 피해를 입죠. 근데 웬만한 경우는 그런 걸 특별히 원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만 과장될 뿐이죠. 또 위험성은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전쟁 때문에 뭐 불안감이 증폭되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아주 세계적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뭐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1.4배를 넘는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군사력 평가, 재래식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방위 산업들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사실 국방력의 기본은 경제력인데 이 경제력은 사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이어서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될 게 거의 없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해결할 수 있죠. 산업경제정책도 마찬가지로 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저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산업경제정책 방향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관심 있는 국민들 대다수가 대한민국 경제 산업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또 거기에 투자하는구나. 이런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방향은 명확합니다. 지금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죠. 주가 조작 폐가망신.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죠. 꿈도 꿀 수 없게. 그래서 제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다 나와 있지만 하여튼 주식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걸 신고해서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을 하면 이제 원금까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는 걸 실제로 할 건데 부당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이 금액에 총액 제한 없이 30%? 30%까지 우리가 포상금을 하기로 했고 여기는 직접 가담한 사람도 포상을 하는 걸로 신고하거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처벌도 감면해 주는 걸로. 뭐 이런 아주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이런 제도들 또는 뭐 금감원 중심으로 그 조사 단속 인력도 대폭 늘리고 실제 선거도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지배구조 개혁 문제는 상법 개정이나 뭐 이런 정책적 조치들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또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이제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고 또 나아가서는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우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뭐 입법이든 지침이든 아니면 정책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찾아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안들 또는 뭐 정부가 만들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장단점이나 아니면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실 텐데요. 좋은 제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하라 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네.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개선 과제들은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도 뭐 그런 얘기 있을 텐데 지금까지 얘기된 것들 중에 하여튼 부실한 상품들을 좀 정리하자. 가게에 가면 저게 썩은 물건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막 섞여 있으면 그 가게 가기 싫죠. 어쨌든 그런 문제. 또는 벌써 상장돼 있는 거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뭘 또 일부 떼가지고 또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중복 상장 문제도 그렇고 뭐 이외에 아주 다양한데 PBR 주당 순자산 비율이 0.34밖에 안 돼가지고 당장 청산해도 그 사모아가지고 청산하는 게 훨씬 뭐 한 2배 정도 남는 이런 상황도 비정상이잖아요. 이런 걸 개선하는 거. 하여튼 거래 시스템을 좀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외에도 해야 될 것들은 많죠. 특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많이 모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또는 산업의 발전에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각별히 관심 갖고 있는 과도한 부동산 집중에 따른 문제, 이 문제도 사실은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쟁 때문에 주가가 뭐 폭락했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든 이런 이제 양면이 있죠. 사실 작년에 2,500~600선에서 정말로 쉬지 않고 조정다운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쩌면 뭐 하나의 계기로 좀 이렇게 다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가적 위기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조치들을,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허심탄회한 제안 부탁드리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 중에 하나, 이것도 한번 이따가 토론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박용진 그 규제개혁위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보니까 왜 그래야 되지? 그게 아마 미수거래하고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을까 싶긴 한데, 나중에 누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필요하면 뭐 조정을 좀 하는 의제 중에 하나로 만들면 좀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자 미안합니다. 너무 말이 길어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발표는 금융위원회 이혁원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혁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본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그 방향과 실천 방안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반드시 바꾸겠다. 그 강력한 의지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이후 말이 아니라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출범했고 1호, 2호, 3호 주가 조작 폐가망신 사건을 연이어 적발했습니다. 또한 1차, 2차, 3차에 걸친 상법 개정 등 과감하고 신속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들의 견조한 영업 실적도 뒷받침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종착지가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야 할 길은 멉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이라는 또 하나의 시험대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이고 주식시장은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불안이 커지면 시장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첫 번째 목표는 분명합니다. 최고 수준의 경각심으로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 중이며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 확대 방안도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 시세 조정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선제 대응 체계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시장 안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위기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신뢰, 주주보호, 자본시장 혁신, 투자 접근성 확대, 4가지 방향에서 그 길을 찾겠습니다.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이 함께 커지는 선순환 시장,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의 저승사자인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하고 통신조회권, 특사경 인지수사권 등 권한도 강화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도 상한을 없애고 부당이득과 몰수에게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등 파격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부실기업과 동전주는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그 신뢰의 기반을 정부가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둘째, 일반 주주 보호가 당연시되는 정상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상장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기업이 낮은 주가를 방치하지 않도록 저 PBR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트 공개 등 네이밍 앤 쉐이밍 방식을 통해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주주이자 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주주의 권리가 공정하게 보장되는 시장, 그것이 정상적인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입니다. 셋째,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코넥스,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차별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중인 스케일 기업 등 두 개의 리그로 나누고 이동이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모금자본 생태계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메가 프로젝트 투자와 초대형 증권사를 통한 모금자본 신규 공급을 통해 혁신기업 성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투자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자본시장의 성장과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장기 투자 상품을 확대하고 다양한 국민 체감형 신상품도 출시하겠습니다. 외환 증권시장 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외국인 투자도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토큰 증권 제도화를 통해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새로운 투자 기회도 열어가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자본시장,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 정부는 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자산 형성을 함께 이끄는 세계적인 수준의 자본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하고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책 방향성에 따라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가려고 하는지 한눈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자본시장에 실제 참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오늘 토론이 밀도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참석자분들의 그룹이 4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룹별로 구별하기 쉽게 색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을 기준으로 우측편부터 개인 및 기관 투자자는 빨간색, 전문가는 보라색, 기업은 초록색, 정부 및 유관기관은 파란색입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참석자분들께서는 저는 뭔 색깔이에요? 파란색이요? 아, 요렇게? 네, 이 점을 참고하시면 토론 시에 발언자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1부, 위기에 강한 시장, 증시 상황 진단 및 대응 과제. 오늘 토론의 일부는 중동 리스크와 유가 충격에 따른 우리 증시의 변동성을 진단하고 대응 과제를 토론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최근 촉발된 중동 사태의 여파로 한국 경제 역시 증시 변동성도 커진 상황인데요. 증시에 대한 최고 전문가분들께서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우리 자본시장의 기초 체력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들어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전문가 그룹에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증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주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정구현 서울 리서치 총괄 전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중동 사태 그리고 유가 급등하면은 이제 많은 투자가분들이 2022년 러우 전쟁 때 그 사태, 그리고 이제 좀 더 올라가면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유가가 그때 뭐 $150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기억하면은 그 당시에 한국 경제와 한국 시장이 어떤지를 보고 일단은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무래도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그 유가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2022년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이후에 한국 경제의 그 대외 그 기초 체력,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건강해졌다 그럴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한 3,800억 불 정도 보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I 붐에 가장 수혜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니까 유가가 급등한 상황이 낮지만은 그리고 사실 불확실성이 많지만은 2, 3년 전에 비해서는 한국의 대외 경제 체력은 뭐 2배 이상으로 좋아졌다. 그래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경상수지를 많이 보는데 경상수지를 보면은 작년에 1,250억 불이었으니까 역사적으로 최고 많은 액수였는데 저희들이 올해 계산하면은 유가가 올해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뭐 시나리오가 많긴 한데 그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보면은 2022년 같이 $100 수준, 평균 $100. 평균 $100니까 뭐 $150도 올라갔다가 후반으로 가면 진정되면 뭐 $70, $80, $90로 하더라도 평균 $100 정도가 2022년 수준이었는데 평균으로는 그 정도 되더라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0억 불 이상이니까 작년에 거의 2배입니다. 그리고 GDP 대비로는 10% 이상이니까 뭐 아마 글로벌이 넘버 1, 넘버 2 아마 대만이 아마 넘버 1이 될 것 같고 한국이 넘버 2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예전하고는 굉장히 한국 경제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외환시장을 이제 조금 염려를 하는데 외환시장 수급도 작년 말에 정부에서 한 정부 조치 그리고 또 최근에 후속 조치 같은 것 등으로 저희들은 수급도 유가가 진정되고 불확실성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제 대응 방안으로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중동전이 저희들은 장기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또한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는 첨단 IT 중심으로 성장하는 소위 말하는 K-shape, K형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타 제조업, 그러니까 BIT 제조업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유가 충격이라든지 또는 이 지역에 사실 과잉 생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세수를 바탕으로 추경을 준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지역계층과 전략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 그룹에서 한 분 더 손을 들어주신 동국대학교의 박선영 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저는 현재 우리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이제 3가지 층위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를 경제학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이 증가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미치는 변동성입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도 이 유가에 취약한 거시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두 번째이고요. 이제 마지막이 이제 우리 증시 고유의 변동성 부분입니다. 최근 1년의 자본시장 정책과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 지수가 빠르게 성장해온 부분이 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변동성입니다. 주목할 점은 고점 대비 낙폭이 과거 위기시 대비 제한적이고 이 견조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이 굉장히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과도해 보이는 우리는 증시의 변동성이 이 3가지가 모두 결합되어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고요. 특히나 앞으로 기대되는 자본시장 정책과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이라는 2가지 펀더멘탈이 모두 작용하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기초 체력은 과거보다 분명히 견조해졌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표나 통계상의 수치를
수치로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1,400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을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요. 투자자 그룹에서 의견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자 그룹에서 아무도 안 계실까요? 말할 사람이 없나 보네. 아, 네, 바로 옆에 이제 개인 투자자 장동민님, 감사합니다. 네, 아마 뭐 지금 전 국민을 대표해서 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무나도 다들 저 전문가분들이시고 뭐 고견을 갖고 계신데 저는 이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전문가분들 혹은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 처음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을 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물론 이제 저 역시도 너무나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저희 아내한테도 요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원망을 많이 사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것 같고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우리나라 이제 자본시장이 견고하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굉장히 휘둘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들, 가짜 뉴스 혹은 진짜 뉴스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전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알 수 있는 길들이 그냥 집에서 혼자 휴대폰으로 뭐 채널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이렇대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전문가 차원에서도 그 믿음의 영역을 줄 수 있고 앞으로의 우리 자본시장은 이렇게 나아갈 거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믿음의 영역이 좀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외적인 위기 상황도 그렇지만 또 우리 투자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누군가 이 혼란을 틈타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의구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시세를 조종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주가 조작, 패가 망신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오셨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투자자들을 기만하려는 세력을 어떻게 감시하고 계시는지, 주가 조작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합동 대응단에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그 단호한 실행 계획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분 중 어느 분이 발언하실 건가요? 네.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장의 한선호 단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단장 황선호입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모든 말씀에서도 대한민국 디스카운트 4대 요인 중에 하나로 주가 조작을 지목하기도 하셨는데요. 저희 합동 대응단은 이러한 주가 조작을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 작년 7월 30일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조사 기능을 결합해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합동 대응단은 다양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학원장, 병원장 등 슈퍼리치들이 장기간 공모한 대형 시세 조종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3월 11일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두 번째 사건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M&A 등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으로서 이것도 역시 조사를 거의 다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혐의 계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할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합동 대응단은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금융위원회, 거래소, 금감원의 조사 영역을 유기적으로 활용해서 중대 증권범죄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재해서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을 하면 폐해가 망신한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개인 투자자 그룹에서 서울대 투자 동아리 원대한 회장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한번 발언권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긴 합니다. 사회자가 좀 네, 저희가 같아요. 장난이 잘 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이렇게 죽이시네요. 사실 아까 개인 투자 대표로도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거버넌스 이슈 관련해서 이따가 발언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따가 다시 그 입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버넌스 타임에 꼭 회장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이 흔들리는 시장에 중심을 잡아주실 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볼까 합니다. 대변수로 시장이 요동칠 때 단기적인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든든한 버팀목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부여된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참석하신 기관 투자자분들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삼성자산운용의 김우석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자산운용 김우석입니다. 먼저 24년 말에 저희 주가가 2,400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6,300을 찍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빠른 로켓 상승이었고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이제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 안 하면 이제 나는 포모인가 이런 걱정도 많이 했고 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내 수익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때마침 또 이란하고 또 이슈가 생기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이제 좀 다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로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린다면 축적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을 좀 이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시간과 복리의 힘, 이 축적의 힘은 S&P 500만 옛날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 4분기에 국내 개인 순매수가 6조였는데 올해 1분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16조로 거의 한 10조가 늘었고요. 작년 4분기 해외 개인 순매수는 8조였는데 올해 1, 3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4조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은 우리가 좀 시간을 길게 보고 좀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ISA나 지금 좋은 제도가 많은데 연금 계좌 이런 데를 통해서 좀 그러니까 먼슬리 투자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빠지면 더 사면 되고 또 뭐 누리면 결국 어큐뮬레이트 된 어떤 수익률을 창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믿고 투자를 해보면 훨씬 더 담담하게 의연하게 이 변동성에 좀 대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관 투자자로서 자산운용사는 조금 더 좋은 상품 그리고 장기하고 분산 투자가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 활성화 단단한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준용 부회장님께서 발표가 끝나자마자 손을 드시면서 저를 보셔서 발언권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지정학적 이벤트의 단기적인 이슈라는 거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ETF 운용사로서 ETF 시장 자금 흐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시장에 있으면서 98년 저희 IMF도 겪어봤고, 뭐 9.11 사태도 겪어봤고, 2007년에 또 미국 금융위기도 겪어봤는데 그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 투자자들이 그때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 시장을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식을 바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식 시총이 지금 5,1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금 ETF가 한 400조 정도 된다는 얘기는 시장의 개인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자료고요. 실제로 지금 앞에 우리 김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2월 말까지 이란 사태 전까지는 일주일에 ETF 자금이 한 4조 정도 순매수가 있었는데
전쟁이 나서는 저희가 순매도를 예측을 했는데 순매수 1조로 줄긴 줄었지만 관망을 하는 정선으로 투자자들이 매우 현명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뭐 ETF 시장의 특성상 투명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완충 작용을 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구은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저희가 시장 PER이 예상 포워드로 하면 8 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한국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 체력에 비해서 굉장히 싼 수준이라 지금의 이런 변동성이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의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하고 투명한 구조가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이제 시장에서 극단적인 쏠림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 참여자가 한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참여하는 게 펀드라는 단순 간접 투자 자산이거나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을 하면은 그냥 한쪽으로 쏠림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쏠림이 좀 완화됐다라는 걸 믿고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에 대한 좀 확신을 좀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대외 리스크로 비용은 오르고 투자 심리는 위축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업 그룹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이니지의 최재식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조 피지컬 AI 스타트업 이니지 대표 최재식입니다. 저희는 지금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오버행,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게 지속되는 현상이 종종 있었던 걸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투자자들이 이제 VC들이 이제 뭐 이런 이제 저희처럼 인공지능이라든가 바이오 같은 대형 모험 자본으로 인내 자본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경우에는 VC들이 오랫동안 인내했지만 그런 VC들의 펀드를 다시 인수해서 상장 전에 길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마련해서 그런 펀드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VC의 지분 일부라도 이제 상장 시에 조금 더 락업, 이렇게 좀 보호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상장 시 가점을 주는 것도 사실 이런 이제 현상을 좀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대기업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 투자자들은 사업을 함께하기 때문에 상장하더라도 길게 보호하고 같이 투자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세제 혜택을 대기업에 주거나 공공기관에는 기간 가점을 주거나 이런 정도는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 주가를 안정하는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오버행 이슈는 보호예수 기간이 긴 임직원에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이제 또 효과를 납니다. 오버행이 지나서 다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임직원들이 그 주식을 이제 행사할 때 돼서는 이제 주가도 떨어졌는데 세금도 많이 되고 그러면 사실 이제 좀 뭐 얻는 게 별로 없어서 특히 임직원들 중에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걸 좀 늘려주시면 임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건의드려 봅니다. 네, 최재식 대표님의 말씀에 혹시 답변을 해주실 정부나 국회 유관기관 아니면 다른 그룹에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네, 금융위원회 이혁원 위원장님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는 그 상장을 하면 상장 자체가 목적이 돼서 바로 거기서 털고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급락한다든지 사실 상장은 하나의 단계인데 그 상장을 통해서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받는 이런 계기인데 아마 이제 그런 구조가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 VC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자발적 락업 자기가 스스로 보호 예수 기간을 길게 한다든지 그럴 때는 말씀 주신 대로 상장 심사 과정에서 질적 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VC 같은 경우 투자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보수 예수가 또 의무화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상장 전에 결국 IPO만 이게 결국은 그 투자자들 회수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M&A라든지 그다음에 회수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발달돼야 된다. 굉장히 주문들을 많이 해주셔갖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2조 원 규모의 회수시장 펀드를 통해서 그것들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오늘 나오신 아마 벤처 투자 펀드
우리 이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모태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아마 회수시장 이런 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올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세제 지원해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M&A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기술 기업들 인수할 때는 투자 세액 공제를 제가 기억하기는 한 5%인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이제 보유 기간을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로 가면 더 차등해서 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더 강화할 부분들이 없는지 그 한번 세제 당국이랑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사에 앞서 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사항, 왜 주식을 팔고 난 다음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는지에 관해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온 이유와 그리고 만약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책을 나온 뒤에 부작용은 없는지 혹시 말씀이 가능하신 분이 계실까요? 네, 한국거래소의 정은보 이사장님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T+2로 청산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우선 회원사들이 상호 간의 청산이란 작업을 통해서 서로 최종적으로 주고받아야 될 금액들을 결정을 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지급을 함으로써 그 결제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국에서는 그거를 T+1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단축을 했고 우리 그 크립토커런시 시장에서는 그 거래와 즉시 지급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럽에서는 내년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T+1로의 그 결제주기 단축을 현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그런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청산 결제 과정이 과정이 이제 없어질 거고 바로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마 청산 결제 과정으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변모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 지급 결제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저희도 계속적으로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절대로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부 토론을 통해 중동발 리스크와 관련해 우리 자본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부의 시장 안정을 위한 단호한 대응 의지가 시장에 아주 든든한 신호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시장의 진정한 안정과 정상화는 앞으로 시장 자체가 얼마나 단단해지느냐, 펀드멘탈에 달려 있습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시간입니다. 이제 토론의 이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주제는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시장,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과제입니다. 2부 토론의 첫문은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주주가치 훼손과 투자자의 시장 신뢰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차례의 상법 개정 등 여러 정부 정책도 이어졌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어떤 과제들을 더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말씀 주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예. 일반적으로 저는 우리 정부가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너무 강박을 갖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사태, 그럼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리스크가 존재하고 또 주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개방된 자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동 사태 이후로 보면 한국 시장이 3월 이틀 많이 빠졌지만 지금은 오늘 올라온 거 생각하면은 일본, 프랑스보다 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남들보다 덜 떨어지고 또 남들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 본질적으로 중요한데 여기서 지배구조가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나라를 보면요. 신흥국 없습니다. 다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무형의 소유권이고요. 또 일종의 재산권입니다. 내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산다고 해서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이 주주들을 대우해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젠다를 던져주셨고 또 PBR이라든가 뭐 최근에 뭐 상속세라든가 이런 데 아젠다를 던지고 계셔서 딱히 뭐 시장에서 더 제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는데 이제 이거는 시장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 크게 보면 상법 개정을 하고 특히 이사 충실 의무 같이 들어왔는데 내 돈을 걸고 하는 투자를 일일이 법에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다 시장에서 주주도 좀 열심히 하고 상장사를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만 이제 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세상이 바뀌는 걸 느끼거든요.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주주들의 사실 눈치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죠. 사업할 때 주주들에게 손을 벌려서 자금을 받았으면 너무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신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 강조해 주시고 또 민간에서는 그걸 받아서 하게 되면 제 생각엔 뭐 우리 자본시장이 작년에 상법 개정 이후로 정말 누구나 투자하기 좋은 그런 획기적인 이정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뒤에서 손을 들은 분이 계셔서요. 모건 스탠리의 서울 석준 부문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수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ROE를 보게 되면은 지금 8에서 8.5% 정도 됩니다. 평균 좀 10년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를 항상 투자들이 이제 일본이랑 비교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ROE가 좀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게 ROA가 우리나라가 사실 더 높습니다. 1.9%. 그리고 일본은 1.7%. 그럼 차이가 어디서 난다 그러면은 2에서 차이 나는 겁니다. 그냥 자본입니다. 자본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할인 요인 중에서 저는 하나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경기 순환적인 좀 면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할 때 사실 ROE가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둔화되면 또 내려오고. 근데 이번 그 시장 움직임을 봤을 때 참 긍정적인 게 우리나라가 여러 테마들 AI 그리고 뭐 다극화된 세계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런 모든 테마들에 굉장히 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기업 지원 부분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ROA는 기업의 몫인데 ROA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이제 방산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왜 경쟁력이 있냐라는 거를 4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코스트, 비용. 그리고 하나는 캐파시티가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컴패티블하다. 근데 하나를 더 추가하면은 컬래버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콜래버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정부 그리고 기업 또 같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주주 환원에서는 배당도 중요하지만은 신규 자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지금 세제 지금 개편은 됐는데 사실 자사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부분 뭐냐면은 우리 나라의 이제 뭐 투자자 군이 조금 더 이제 외국인들도 조금 더 이제 다각화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 투자도 그렇고 국내 투자도 그렇고 그래서 좀 다변화를 좀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 프리미엄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ROE를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ROA랑 E랑 같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들이 필요하지만은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모멘텀만 유지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자사주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세요. 그냥 자사주 얘기만 하고 넘어가셨는데. 예, 사실 이제 지금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소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 나왔던데요. 이전 사실 2024년 하반기 봤을 때 그때는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 이제 세대 개편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배당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자사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세제 혜택이든 다른 혜택이 자사주 있으면 취득 소각을 해라. 예, 맞습니다. 있는 거 소각만으로는 안 되고
신규 추가 하는 부분은 취득해서 소각해라 그 말이? 소강이 아니라 이제 어떤 유인을 하는 거죠. 더 많이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어떤 혜택이든 그런 부분들 제공하는. 자사주 취득 소각을 좀 권장하는 게 좋겠다 그 말이? 네, 아까 굉장히 많은 분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서스틴베스트의 유영재 대표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ESG 평가하고 의결권 자문을 하는 서스틴베스트의 유영재입니다. 아까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우리 또 앞서서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변동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변동성에서 외생적인 변수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동성이 중요한 이유가 제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보면 지수가 2,500에서 6,300이 올랐는데도 손해봤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버스 ETF하고 신용 레버리지 매수해서 깡통 차고 이런 또 패닉 매도, 흥분 매수 해가지고 거꾸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변동성의 문제인데 이런 거 변동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 기관 저변이 너무 얇습니다. 선진국의 선진 금융시장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의 저변을 저는 더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2014년 15년도에 아베노믹스 차원에서 자본시장 재응 정책을 펼쳤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주식을 샀어요. ETF를. 35조엔 정도를 샀습니다. 이거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평가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낮죠. 또 일본의 그 전 세계 공적연기금은 GPIF라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 주식 비중을 12%에서 25%로 더블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조금 유연하게 자산 배분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갈 문제 앞으로 40년, 50년 후의 문제를 지금부터 땡겨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관 투자자들이 확충되는 것도 좋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큰 역할은 장기 자본 역할을 하고 인내 자본 역할을 해주는 거고 또 시장의 유동성을 좀 쟁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의문부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일종 그러니까 일정 비율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매도를 해서 더 시장 변동성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위해서 저는 책임 투자라는 이미 국민연금도 2006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20년 차가 됐어요. 그런데 외부에 발표하기로는 700조를 책임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진짜 찐 책임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책임 투자라는 거는 장기주의고 ESG 고려하는 거고 스튜어디십 코드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스튜어디십 코드를 강조하십니다만 스튜어디십 코드의 전제는 장기 투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달랑 1년 보유하는데 무슨 의결권에 관심이 있을 거며 무슨 주주 관여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 투자라는 이 3요소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의 맏형입니다. 저는 여러 기관 투자자를 만나보면 스튜어디십 왜 제대로 안 하냐. 맏형이 제대로 하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형님이 제대로 해야 된다. 일본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도 역시 2014년 15년도 아베노믹스 하면서 GPIF라는 후생 연금을 앞세워서 거기 CIO를 앞세워서 CIO가 일관되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장기 투자고 ESG 고려해야 되고 스튜어디십 고려하고 지배구조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GPIF가 또 뭘 했냐면 기업과 투자자의 플랫폼 역할을 했어요. 거버넌스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가 중요합니다만 협치인 거거든요. 투자자와 기업이 맞댈 수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제각각 자기에게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플랫폼 역할도 GPIF가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마침 아주 가까이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오셨습니다. 손협운용전략실장님 아주 지금 부담감이 느껴지실 텐데 여기에 답변 안 해주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국민연금의 조금 다른 측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상법 개정이 3차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그 저희가 2024년까지 상법 개정이 일어나기 전에 2024년까지의 각 나라의 주가를 분해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장기 수익률을 가지고 분해를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주식수라고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견인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식수라고 하는 요인이 각 국가별로 굉장히 큰 편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법 개정 전까지 국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매년 마이너스 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연평균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제일 마이너스로 컸던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마이너스 7%였고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0.7% 플러스가 나고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 플러스 1.2%가 나고 있었고, 유럽은 거의 0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식수라고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게 지배구조, 그리고 결국 이 대주주의 어떤 지배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액주주의 어떤 그 희석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법을 개정한 이후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 중에 절반은 상법 개정, 그리고 절반은 반도체의 사이클이 작동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법 개정의 효과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ER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그 학술적으로 보면 그 R-G분의 1이라고 하는 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장률인데요. 이 성장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그 포텐셜 GDP 약 2%, 그리고 CPI 약 2%에서 약 4% 정도의 그로스가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에서 주가 희석 요인이 매년 3%가 작동을 하면서 이게 1%로 줄어들었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 그래서 R-G라고 하는 그 마이너스 G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1%였기 때문에 저희가 디스카운트가 심하게 됐던 것이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유럽식으로 이게 밸런스를 맞아가는 과정으로 바뀌게 되면 마이너스 4로 다시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상법 개정의 효과가 이제 지금 주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고, 향후에도 이 상법 개정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3월에 이제 주총 시즌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요. 주총 시즌에 각 기업에서 정관 개정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근데 이 정관 개정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법 개정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혹은 이제 자사주의 소각이나라고 하는 것들을 몰각하는 그런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국민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영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SG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주총 때에 그 상법 개정의 그 취지들을 몰각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시장에 소통하고 하는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이 3차에 걸쳐서 일어났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아주 마이너한 그 개정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스틴베스트 유영재 대표님 혹시 국민연금이 답변 주셨는데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혹시나 부족하다면 행사 끝나고 따로 티타임을 한번 가지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주주 가치 훼손과 투자자의 시장 신뢰 문제에서 연결을 해서 중복 상장과 상장 폐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KB증권의 김동원 리서치 센터장님. 예, KB증권 김동원입니다. 저는 코스피가 지금 6,000선에 근접을 해도 여전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좀 두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중복 상장 이슈인데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 중에 중복 상장된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비율이 한 20% 되는데요. 참고로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ROE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국이 올해 반도체 업황 때문에 한 20%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미국하고 대만이 20%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대만의 PBR은 4배를 넘게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1.5배죠. 그러면 ROE는 똑같은데, 버는 거는 똑같은데 기업의 밸류는 낮게 쳐준다는 거죠. 그게 중복 상장이 가장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제 아니든 법적이든 중복 상장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해주시면 밸류에이션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외국인 지금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깜짝 놀란 게 작년에 700명이 왔는데 올해 1100명이 왔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이 뜨겁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항상 그럽니다. 한국 주식은 일단 3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하고 본다. 그 이유가 지배구조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배구조가 중복 상장하고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기업의 자금줄 창구로 활용된 이 중복 상장을 조금 건전한 방향으로 이런 거죠.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면 또 이슈가 되니까 전략 산업이나 꼭 설비 투자, 신사업에 필요한 기업 같은 경우에 심사를 강화해서 중복 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언은 그 대통령님께서 이제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아주 든든한 울타리는 쳐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감시 기능이 최대 주주하고 특수 관계인에 국한되다 보니까 일반 주주의 보호가 전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MOM이라 그래서 Majority of Minority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주주의 다수결 원칙입니다. 이게 미국, 유럽, 일본은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선진 시장일수록 소액 주주의 주주 소송이 많습니다. 그럼 미국 법원에서는 이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기업의 손해배상 유무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회 충실 의무는 확대를 했지만 사실상 최대 주주만 좀 관리를 하는 거고 일반 주주에 대한 장치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영업 양수도 어떤 뭐 자산에 대한 매각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주주만 별도로 의결을 맞아서 그 내용을 공시를 하는 방향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과 대만이 PBR 4배를 받고 있는데요. 똑같은 ROE에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코스피가 한 670조 원 정도 상장사가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120% 증가한 건데요. 이 정도의 실적 체력에 PBR 3배만 적용해도 10,000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복 상장 금지 부분, 그다음에 일반 주주의 보호 부분,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만 뒷받침만 되면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은 주제로 개인과 기업 쪽에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투자자 한석영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석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 투자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청년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려면 해당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시장인가에 대한 신뢰감이 먼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해외 선진 시장에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과 올해를 기점으로 코스피가 6,000원을 달성했고 이것이 PBR과 ROE의 동반 성장을 통한 건강한 저평가 해소라는 점을 청년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을 신뢰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조한 주주 환원과 자회사 출자를 통한 중복 상장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적극적인 주주 환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오래 남아서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이러한 지금 코스피 중심의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온기가 실적주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면 청년들의 그러한 신뢰감이 형성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존에 상장된 모회사가 소위 알짜라고 하는 자회사를 상장을 하는 관행 역시 주된 저평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의사의 펀더멘털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더블 카운팅을 유발을 하고 또 기존 주주를 소외시켜서 그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청년들로 하여금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제도적으로 해소를 하되 기존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앞서 말씀해주신 MOM 같은 장치가 잘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또 자회사의 사업이 독자성을 가지는지 등을 함께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평가 요소를 해소를 하되 성장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저희 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기업 사이드로 가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에서 꼭 말씀해 주시고 싶은 방금 손을 들었다가 내리셨네요. 원대한 회장님. 저도 조금만 더 첨언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서울대 투자 동아리에서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원대한이라고 합니다. 저희 투자 동아리에 되게 열정 많은 청년 투자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끼리 농담으로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부장이 30대에 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말을 저희끼리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도 되게 농담 같지만 어떻게 저희한테 진지한 내용인 게 이런 장세가 계속적으로 우상향되는 게 되려면은 단순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그 AI 밸류 체인에서 메모리가 수혜를 받는 그런 실적, 그다음 전 세계 영업이익 1등이 우리나라 기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몇십 년 동안 지속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그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도 받으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주주환원이나 중복상장 해소와 같은 거버넌스 이슈도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가적으로 막 더 제언드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거의 부탁에 가까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런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한국 시장이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들이 제가 기성세대가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주가 상승과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재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구조개혁, 그다음에 미래산업 투자, 기술 개발 투자 이런 거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여러 도전적인 과제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기업 그룹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잭시 믹스의 이수연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닥 상장사 주식회사 잭시믹스 대표 이수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상장을 꿈꾸는 창업가들의 현실을 진솔하게 나누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상장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창업가가 상장을 성공의 마침표로 꿈꾸지만 실제 상장사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투명 경영을 위한 적지 않은 비용과 엄격한 각종 의무는 물론 때로는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는 시장의 압박을 견뎌야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유능한 창업가들 사이에서 상장보다 매각을 선호하는 상장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의 숫자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눈앞에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질적인 성장을 추진할 때 이를 믿고 해줄 아까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연기금과 같은 장기 기간 투자자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자본시장이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성장의 질을 함께 평가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장이 창업가에게 규제의 굴레가 아닌 다시 한번 성장의 사다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장기 투자가 선순환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옆에 계시는 캠프의 김윤환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우나스텔라, 이노스페이스와 같은 민간 발사체 스타트업 기업들과 함께 발사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전 중인 주식회사 캠프의 김윤환 대표입니다. 사실 이 자리가 보통 보니까 자본시장 그리고 이미 상장 기업들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3년차 된 저희는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기준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주항공과 같은 딥테크의 산업은 개발 기간도 굉장히 길고 이를 사업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산업 특성에 있어서 장기적인 모험 자본이 꼭 필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초기 산업이다 보니까 스타트업 간의 협력 구조를 중심으로 공급망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스타트업이 기술적인 리스크 그리고 자본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딥테크 챌린지라고 있거든요. DCP 과제라고 있는데 이런 과제의 공고를 보면서 그 중소벤처가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임무 중심의 그런 과제가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굉장히 저희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같이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기 인내 자본 그리고 그 정책적인 정책적인 모험 자본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투자 구조가 마련이 된다면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만 3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목표가 하나가 있는데 대통령님 임기 전에 저희도 꼭 상장을 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잠깐 질문지를 보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바로 옆에 계신 생활연구소 연현주 대표님이 저한테 계속 손을 들고 계셔서 제가 또 생활연구소의 그 고객으로서 제가 매달 한 번씩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손은 발언권에 안 드릴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생활연구소의 연현주 대표입니다. 저는 청소연구소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케어라는 시니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연구소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사도우미 플랫폼이고요. 저희 서비스를 좀 설명하면서 두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첫 번째 제안은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정책금융을 모태펀드나 이제 국민성장 펀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자 시에 심사 기준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전국에 지금 200만 명 이상의 맞벌이 부부나 뭐 아니면 육아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쓰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0만 명 이상의 중장년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저출생이나 고령화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자본시장에 나가보면은 너무나 투자 시장은 모두 다 딥테크에 지금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AI, 반도체, 로봇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미래를 끌고 간 엔진으로서 당연히 중요한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차가 엔진만으로는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와 같이 사회 구조를 혁신하고 또 민생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에게도 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뭐 그 국민성장펀드나 모태펀드 운영사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이 있을 텐데 이런 곳에 어떤 사회 문제 해결 기여도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우리의 근간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배점을 좀 높여주신다면은 좀 더 투자 받기가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균형 잡힌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저는 회수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회사가 지금 딱 올해 9년 차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많이 얘기를 들으면서 빨리 상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사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9년이 딱 됐는데 이제 막 수익이 이제 막 나기 시작했고요. 아직 상장하기에는 좀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많은 모태펀드에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모태펀드의 회수 연한 기간이 8년입니다. 대부분 8년짜리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의 상장의 평균 기간은 14.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갭이 꽤 크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해결하려면 전 두 가지 좀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세컨더리 펀드를 좀 더 많이 대폭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올해도 많이 진행 계획이 있는 걸로 아까 들었긴 했지만 사실 세컨더리는 사실 기존 주주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작으면은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펀드가 많이 국민성장 펀드에 들어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의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사실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바라는 부분이긴 한데요. 대기업의 M&A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사실 스타트업들이 90%가 M&A로 엑시트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1%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사면은 뭐 문어발 확장이다. 뭐 아니면 뭐 스타트업을 이렇게 잠식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저희는 많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금융이나 공정위에서도 과감한 인센티브나 규제 유예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더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창업이 활성화되고 또 자본이 많이 더 선순환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기업들을 많이 투자해 주시면은
저희가 현재는 지금 20만 명의 일자리지만 사실 100만 명 이상의 일자리로 나라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벤처 스타트업 꿈은 코스닥이 상장하여 우량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일 텐데요. 그 중간 사다리인 코넥스 시장과 최종 종착지인 코스닥 시장이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넥스와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김낭룡 대표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인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대표고요. 이제 보통 지금까지 이제 들어본 얘기로는 이제 상장 전에 어떤 자본이나 투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상장사에 대한 장기 투자 펀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술 특례 회사로서 장기 투자 펀드, 상장사에 대한 장기 투자 펀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기술 특례 회사들은 상장을 한 이후에도 이제 자금이 계속 필요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현재 상장을 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투자 펀드가 이제 단기 수익 실현을 위한 것이고 장기 투자로 가는 펀드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신다면 저희와 같은 혁신 기업이 상장 이후에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분들도 좀 더 안정적으로 기관 투자자나 장기 투자 펀드와 같이 성장을 해 나가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세포 분석 자동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이고,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 상무부 산하의 국립표준기술연구원이 주도하고 FDA가 후원하는 그런 이제 세포 분석 표준화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공정 자동화 장비로는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시장 진출과 사업의 개발을 위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장기적인 투자들이 필요한데, 상장 이후에도 그러한 장기 투자 펀드에 대한 제도적인 이득이 있다면 저희 같은 회사가 정말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전문가, 개인 투자자 관계없이 꼭 이제 행사가 얼마 안 남아서 네, 저기 손을 드신 분이 계신데요. 슈퍼개미 이정윤 유튜버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30년차 주식 투자자 그리고 세무사 이정윤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개인 투자자로서 거의 IMF 때부터 지금 주식을 한 30년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의 상승률로는 거의 IMF 이후에 최고인 것 같아요. IMF 때가 277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 작년 저점이 2280포인트니까 지금 6000 가까이 왔으니까 IMF 때 이후에 거의 최고 수익률이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평균으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는 해외 주식이 올랐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평균 수익,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승률도 우리나라가 1등이었고요. 올해 1월, 2월, 3월까지도 거의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부의 이런 정책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특히 저PBR주들 중에서 지주회사, 또 금융주들, 이런 주식들은 제가 30년 동안 투자하면서 주도주로 나섰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상법 개정안 1차, 2차, 3차를 하면서 저PBR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오랫동안 소외됐던 주식들에 투자했던 분들한테 희망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같은 관점에서 세무사로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투자자들은 아직 법은 아니니까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법에서는 상증법 63조와 대통령 시행령 54조에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원칙은 시가로 평가를 하고, 시가가 불분명할 때 보충적 평가 방법을 평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주식시장에서 시가가 확실하니까 여태까지는 전후 2개월, 4개월로 시가 평가를 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평가 가액으로 했었는데, 정확한 평가는 맞지만 그게 과연 공정한 가격이냐 공정한 시가이냐에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보충적 평가 방법은 대부분의 비상장 기업들에 해당되는데요. 비상장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100만 개가 넘는 비상장 법인들은
보충적 평가 방법이 PBR 최저 0.8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상장 기업은 한 2,5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뭐 한 500개, 1,000개가 앞으로 상속과 증여를 앞두고 있을 때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다면 그들은 좋을지 몰라도 주식 투자자들은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 검토하고 있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좀 좋게 이렇게 잘 검토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주사와 금융주가 주가가 퀀텀업 됐다면 그동안 또 소외받은 종목들이 저PBR주들이 올라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제가 오늘 간담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간담회를 좀 찾아봤었는데 오늘만큼 대통령님이 발언이 적고 이제 참석하신 분들의 발언이 이렇게 많았다는 날이 그만큼 뜨겁지 않았나 싶습니다. 75분이라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얘기할 분들 좀 해보세요. 정말 요지만 되게 다 아는 얘기들이니까. 네, 저기 끝에 계시는 위벤처스의 하태훈 대표님. 네, 거두절미하고 본론을 핵심적으로. 네, 본론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업 주가 누르기 관련해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는 기업한테 상속세에 대한 혜택, 선방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을 잘 안 하는 기업한테는 그 상속세에 대한 공제 제도를 좀 없애버리는 이런 제도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벤처 투자자이기 때문에 모험 투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 모태펀드, 지금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모태펀드는 매년 예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뭐 기본 계획처럼 이렇게 해서 시장의 예측성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투자와 관련해서 되게 그 시행령이긴 한데 지방재정법 보시면 대통령도 지방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총사업비 기준으로 그 지방투심이 또 중앙투심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벤처펀드와 관련해서는 벤처펀드의 총 규모를 총사업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20억을 출자를 해도 펀드가 500억이 되면 갑자기 중앙투심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펀드를 더 늘리지 못하고 줄여야 된다거나 아니면 펀드 시기가 늦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한 문제를 뭐 단서조항을 달든 해서 벤처 투자와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말고 지자체가 출자하는 금액 기준으로 심사를 하면 지방 투자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빠르게 가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장의 항성혁 협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뒤에 구석에 앉아있더니 잘 안 보여가지고 사회자께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서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장 황성엽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회수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일어섰는데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전주에 그 인도 델리를 다녀왔습니다. 그 익사 국제중간업협회 총회를 갔다 왔는데 정말 자본시장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했고요. 제가 K캐피탈 마켓이라는 브랜드를 말씀드렸더니 홍보대사로 블랙핑크를 쓰라고 이렇게 박수가 터지면서 아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회수량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2024년 명목 GDP 대비 벤처 투자 규모가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0.43%입니다. 미국의 0.74%에 비해서는 낮지만 중국의 0.27%, 일본의 0.13%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좀 요약해서 하시죠. 제가 지금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 회수 시장은 IPO가 있고, 그 다음에 M&A가 있고, 그 다음에 회수 시장, 세컨더리 마켓이 있는데 한국의 IPO 비중이 너무나 큽니다. 미국은 한 5%밖에 안 되고요. 유럽은 22%, 한국은 한 30%가 됩니다. 반면에 세컨더리 마켓은 한국은 이제 특히 VC나 신기사를 보면 한 17%가 되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글로벌 벤처 펀드는 한 29%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금투업계가 일단 모험 자본을 20조 이상 향후 3년간 투입할 건데 그중에서 특히 회수 시장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딱 한 분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짧게 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좀 네, 하나증권의 항승태 리서치 센터장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증권 리서치 황스택입니다. 제가 이제 뭐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잘 하고 계시니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도 저희 뭐 리서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장도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는 좀 더 친절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관행이 좀 개인 투자자들에게 친밀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 CBBW를 발행을 하거나 기존 이제 개인 주주들의 그 지분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럴 때 그 공시의 방향성을 기존에 이제 막 전문적인 얘기들 어디다 쓸 거고 얼마를 발행을 할 거고 이런 얘기들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그 증자나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되었을 때 개인 주주들의 그 지분 가치가 얼마나 희석이 되고 회사의 EPS가 얼마가 변하고 회사의 BPS가 얼마까지 변하고 그다음에 그 대주주의 뭐 지배력이 얼마나 변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친절하게 공시가 돼준다면 개인 주주들이 그 기업에 접근하는데 훨씬 더 좀 더 편안하고 유리하고 결국엔 네. 그런 것들이 투자 환경에 있어서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공시를 개인 투자자들도 알아먹을 수 있게 좀 친절하게 자세히 해라 이런 얘기죠. 하여튼 제가 시간이 좀 많지는 않는데 귀한 자리 힘들게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정말 앞뒤 빼고 필요한 핵심적으로 막 간단하게 가능하면 얘기하고 가십시오. 나중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제 가시는데 이게 코리아 프리미엄이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 고평가라고 되게 안 하려고 하면 결국은 한국에서는 이 평가가 맞다고 하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고평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추진을 하시려면 깡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가장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선진화 지수에 빨리 편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알아서 옥석을 가리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고 그러지 않으면은 한국 고평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점만 좀 얘기 안 하신 분들 몇 분 더 하고 마치시죠. 네. 에피바이오텍의 성종혁 대표님. 회장님께서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시리즈 벤처스의 코넥스 협회 항창성 협회장님입니다.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넥스 회원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주식이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좀 유동성이 늘 수 있는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고요. 중소기업이니까 한 50억 정도만 일반 공마로 되면 좀 많이 거래가 돼서 살아났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IT 바이오 로봇 여러 기업도 있지만 또 지방에 소지하는 기업들도 코넥스나 코스닥에 들어오도록 해서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또 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호섭 실장님. 예,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호섭입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해서 상장기업 상증세 재산평가 시 현행 시가에서 그다음에 PBR처럼 재무정보 연계 방법으로 변경해서 주가 누르기 현상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 PBR 기업 모두가 이 주가 누르기를 하는 나쁜 기업들은 아닐 수가 있고 업황 악화에 따라서 PBR, 수익성, 성장성 둔화도 PBR 하락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딱 0.8로 고정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과세 부담이 너무 큰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거꾸로 1.5, 2.0 되는 PBR이 이제 0.8까지 또 낮출 수 있는 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누르기 현상을 잘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서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꼭 말씀하시고 싶은 게 계실까요? 저희는 막 협업이 아주 잘 되네요. 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험 자본 얘긴데요. 벤처 캐피탈들이 다 어려우시고 실제 이제 수익률이 제일 중요한 평가 지표일 텐데 사실 저희처럼 벤처나 이제 코넥스 기업들은 좀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예시로 코넥스 펀드가 이제 많이 확대 운영되고 더 많이 지원해 주셔서 좋을 것 같긴 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코넥스 기업한테 지원이 안 되거든요. 다른 펀드도 마찬가지인데 주목적 펀드들이 있는데 그 주목적에 사용되기보다 이제 좀 수익률 위주로 좀 운영이 많이 되니까 그 주목적에 맞는 소외된 분들이나 이 기업들이 좀 좋은 뭔가 투자를 받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그런 보편적인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이 시장들의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접근이 쉽도록 만드는 거, 그거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미래가 좀 확실해야죠. 결국 좋은 상품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들 상당수가 저거 나중에 또 물리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하는 것들이어서 아마 쌓인 불신들이 지금의 현실을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그거는 좋은 기업들, 잠재력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거기 잘 지원해서 실제로 좀 성장해서 나중에 돈이 되게 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막 몰아가지고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방법을 찾자는 게 오늘의 토론이니까요. 말씀하지 않으신 분 중에 뭐 하시고 싶은 분 하시고 가십시오. 네. 기회를 짧게 하십시오. 네. 한국 벤처 투자 이대희 대표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모태펀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문제 해결 부분 이제 지표로 넣어달라는 얘기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긴 한데 저희가 딥테크 펀드에다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지표로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별도의 펀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꼭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그냥 문제 제기하고 우리가 앞으로 검토해서 뭐 정책 결정을 하는데 도움받자는 것이지 여기서 결판 내자는 건 아니니까요. 굳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안이 아니면 굳이 말씀드릴 게 하나 답변을 있는데요. 지금 지역 투자 부분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저희가 지역 성장 펀드를 저희가 5년간 2조 원 규모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12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 저희 추경 반영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니까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안 주신 시리즈벤처스 대표님, 케미폴리오 대표님, 그리고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팀장님 계신데 그중에서 발언하시고 싶은 분 계실까요? 네,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의 허혜민 팀장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실무단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패널 기업 쪽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IPO 락업 관련해서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실무단에서는 유니콘 기업이 너무 락업이 돼서 올라오는 경우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관 투자자분들이 좋은 기업을 사고 싶은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애널리스트 실무단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투자 정보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개인 미디어나 SNS의 시장 영향력이 제도권을 크게 상회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규제나 제도는 이제 과거의 제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투명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정보 제공의 책임 구조를 재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단하게 마저 말씀하십시오. 네. 코스닥 협회 이동훈 협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코스닥 협회 이동훈입니다. 먼저 지난해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 진입 여건을 개선해 주신 점에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애플이나 엔비디아는 나스닥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에 큰 규모로 성장한 회사들은 코스피를 이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스닥에 잔류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도록 코스닥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규제 환경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덩치와 체급이 다른데 규제는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는 성장 쪽에 투자할 여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를 체급별로, 사이즈별로 좀 차별화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코스닥 기업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켜 주시기 위해서 돈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현재는 국무총리상으로 시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상으로 격상시켜 주시면 청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좋은 기업들이 남아 있으려면 그 옆에도 좋은 기업들이 있어야지 이제 피하고 싶어지는 상황을 지금까지 방치한 게 핵심적인 문제죠. 네. 또 네, 시리즈벤처스 대표님, 케미폴리오 대표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초기 스타트업을 지역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엑셀레이터입니다. 간단하게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지금 국민성장펀드와 그리고 모태펀드에서 지금 지역 성장펀드, 다양한 펀드들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사실상 스케일업 펀드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팀들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들의 포션은 아직까지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스타트업들은 그 재원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역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역 스타트업의 섭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소재 부품 장비 쪽 아니면 대기업들과의 매칭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팀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대통령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역 디스카운트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이 기업들이 딥테크 팀들이다 보니까 판로 개척에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공격적으로 정부 차원을 넘어서 민간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지면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바로 옆에 계신 케미폴리오 조민지 대표님. 예, 케미폴리오 저희 대표이사 조민지입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지방 기업으로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이제 투자 환경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투자 기회가 그만큼 적고 저희 같이 이제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시리즈 A, B, C 단계에 있는 투자사들이 이제 지방에 있어야 만날 기회가 많고 그리고 그만큼 검토를 하고 투자를 유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가 굉장히 좀 적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테크 이제 금융 관련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탄소 배출권 차익으로 조성된 이제 그 EU 이노베이션 펀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부하고 그리고 이제 은행 그리고 투자사랑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리스크 쉐어링 구조를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이제 공장 착공부터 이제 생산까지 이제 지원해주는 이제 정책으로 지금 운영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캐슈넛 그 껍질에서 나오는 이제 원액 가지고 이제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서 외국으로 다 수출을 하는데 이제 캐펙스 투자비에 대한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스케일업에 대한 금융이 조금 더 이제 상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언을 다 한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빠뜨린 분이 계실까요? 네, 다시 이제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메모를 해가지고 넘겨주시면 우리 정책실 그다음에 여기 담당 비서실에서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네, 대통령님 말씀대로 자리마다 마련된 서면 건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치아파의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하며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 청해 듣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제안들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뭐 그런 큰 구조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문제들이고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한 사실은 우리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뭐 우리 거래소든지 정책실이든지 열심히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금융위원회도 열심히 다 준비를 할 텐데 예를 들면 현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공매도 가지고 예를 들면 말도 많은데 이게 또 뭐 사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예를 들면 악용되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근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여하튼 이게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과연 다른 나라의 아주 좋은 아주 모범적인 공매도 제도에 비교했을 때 과연 합리적이냐, 그보다 더 낫냐, 아니면 부족한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발견해서 고치고 또는 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떤 시장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국민들 또는 투자자들의 믿음을 제고할 수 있느냐. 아주 디테일이 사실은 좀 필요해요. 지금은 예를 든다면 우리는 밭을 정리를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야 되잖아요. 요즘 큰 돌 좀 몇 개 집어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간 돌도 집어내야 되고 자갈도 집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진짜 옥토가 되죠. 예. 그런데 우리는 큰 돌 집어내는데 다들 최적화돼 있어요. 그러나 큰 돌만 집어내 가지고는 거의 옥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좀 통로를 만드셔가지고 뭐 일상적으로 하고 있을 걸로 보이지긴 하는데 통로를 좀 만들어서 좀 일상적으로 제안도 좀 받고 필요한 제도 중에서 예를 들어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야 뭐 국회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뭐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뭐 아니면 단순한 지시사항으로 필요하다면 딱 즉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조적인 문제, 입법이 필요한 문제는 정말 어렵죠. 뭐 야당이 반대해서
시끄럽고 막 언론들도 또는 뭐 기업들도 예를 들면 반발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불편하니까. 지금까지가 편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제도 개혁을 해서 저는 초기에 뭐 반대하던 이러면 뭐 기업 망한다, 뭐 외국인 자본 다 탈출한다, 뭐 이러면 주식시장 다 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네, 바꾸니까 훨씬 낫네. 예를 들면 수술 받기 싫어가지고 막 버티다가 아프다고 수술하고 나니까 훨씬 건강하고 좋으니까 수술 잘했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회적 개혁도 사실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예를 들면 입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긴 하지만 또 쉽게 사소하다고 평가되는 문제는 쉽게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소하다고 평가되는 일선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많이 바꾸면 뭐 거대한 입법 개혁을 하는 것과 좀 크게 다르지 않은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부터도 계속 많이 찾아내야 된다고 보죠. 우리가 다른 나라 제도에 보통 비교를 해서 우리 판단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이상이 되어야죠. 언제나 우리가 얘기하자면 우리가 추격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선도자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려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또 뭐 다른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벤치마킹하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하고 그걸 더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이 추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가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죠.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역량이 있죠. 조금만 더 세심하고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용기 있게 조금만 더 과감하게 하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다고 생각되는 문제들도 많이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이 정부에서 부족한 건 딱 그런 겁니다. 작다고 생각되는 거. 큰 문제 다 알아요. 큰 문제는 다 결단의 문제거든요. 용기와 결단의 문제예요. 어쨌든 또 좋은 조언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 9월에 뉴욕 거래소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실제로 제가 들었던 걱정인데, 제가 그 외국인 투자자들 또 거래소 뭐 증권사 이런데 설명을 대한민국 경제는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저는 사실 내심에 확신이 있어서 그 설명을 하면서도 외국인들이 너무 빨리 들어와가지고 다 차지하고 나면 우리 국민들은 기회를 잃게 될 텐데 그 걱정이 됐어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많이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면 좋겠다. 농담으로. 그러나 뭐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시장을 신속하게 좀 선진화해서 우리 국민들 자산 가치도 좀 늘리고 또 그게 선순환을 빚어서 소비도 늘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장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